결혼식 전날 밤 우리 엄마는 내 약혼자와 잤다. 다음 날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식장으로 향했다. 주례 선생님이 내게 혼인 서약을 할 차례라고 했을 때 나는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내가 내뱉은 다음 한마디에 식장 전체는 침묵에 잠겼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방문에 유령처럼 걸려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아무리 만져도 정돈되지 않는 머리를 매만졌다. 오늘 아침은 평범한 아침이 아니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사람들은 이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내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족쇄처럼 얽혀 있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방문 밖에서 엄마 김미숙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혜야, 드레스 구겨지지 않게 조심해. 저녁에 스냅 작가님 오실 거야. 우리 집안 얼굴에 먹칠하지 마. 언제나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나는 휘말리지 않으려고 심호흡을 했다. 수년간 나는 엄마의 명령조 말투를 무시하는 법을 배워왔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다. 우리 가족의 널찍한 거실은 백합 꽃다발, 촛대, 하얀 식탁보와 크리스털 잔으로 가득했다. 이웃이자 동네 행사를 도맡아 하는 박 여사님이 식탁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오갔다. 미숙 씨, 이거 백합이 2단은 부족한데 아까는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박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항의했다. 엄마는 눈을 부릅떴다. 제가 부족하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게 완벽해야 해요. 이건 이지의 결혼식이지 동네 분식집 개업식이 아니라고요. 나도 아래층으로 내려가 가지런히 정돈된 의자들을 바라보았다. 마땅히 기뻐야 했다. 하지만 이 집에는 기묘한 공기가 흘렀다. 마치 어두운 구석에서 무언가가 숨어 있다가 터져나올 순간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내 약혼자. 박민주는 아침부터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다. 나는 믿으려 했었다. 하지만 최근 2주 동안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느껴졌다. 그의 미소는 입가에 맴돌았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 차가웠다. 그의 메시지는 짧아졌고 답장은 늦었다. 섣불리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여자의 직감은 좀처럼 틀리는 법이 없었다. 이지혜, 신부 입장 연습은 해봤니?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를 핥히었다. 어색하게 걷지 마. 동네 사람들 다 쳐다볼 거야. 잊지 마. 넌 평범한 애가 아니야. 유명 로펌 변호사 약혼자라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는 검은 턱시도를 입은 민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한때 모든 불안을 잠재워주던 그의 미소가 이제는 의문만을 자아낼 뿐이었다. 최순자 할머니는 창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낡은 묵주를 쥐고 계셨다. 할머니의 시선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엄마를 쫓고 있었다. 엄마가 멀어지자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들었지, 지혜야? 사람이 너무 시끄럽게 모든 걸 통제하려 들면 그건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란다. 내가 돌아보자. 할머니는 비스듬히 미소 지으셨다. 뭘 잃을까 봐요. 할머니? 나중엔 너도 알게 될 게다. 저녁이 다가오자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금빛 줄무늬를 만들었다. 행사 준비 업체 직원들이 드나들고 이웃들도 덩달아 바빴다. 나는 계단에 앉아 마치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강소미가 황급히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나를 옆으로 끌어당겼다. 지혜야,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동그란 눈은 거대한 비밀을 품은 듯 나를 응시했다. 뭔데? 내가 물었다. 소미는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듣지 않는지 확인했다. 아까 스태프랑 협력업체 사람들 묵는 호텔에 갔었어. 뭘 들었거든. 아니,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스치듯 보기도 했어. 나는 계단 난간을 꽉 잡았다. 뭘 봤는데, 소미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녀가 빠르게 말했다. 하지만 오늘 밤에 나랑 같이 가봐야 해. 뭔가 이상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설마 민준과 관련된 일일까? 소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래 십수를 깨물며 젖은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이미 충분한 답이었다. 밤이 천천히 내렸다. 샹들리에에 불이 켜졌다. 엄마는 마치 파티의 여왕처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스태프들은 앞마당에 꽃을 장식했다. 나는 화장대에 앉아 대충 단장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가면 같았다. 단정했지만 텅 비어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미안, 아직 밖이야. 일이 많네. 걱정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평소와 달리 무미건조한 문장이었다. 옆방에서 엄마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한 구절이 귀에 꽂혔다. 모든 준비 확실하게 해줘요. 오늘 밤엔 어떤 실수도 없어야 해. 왠지 모르게 그 문장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순자 할머니가 내 방으로 오셔서 어깨를 두드리셨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가만히 있지 마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오래된 경고를 품은 듯 무거웠다. 가정은 거짓말로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다. 조짐이 보이면 그 조짐을 따라가야 해. 시계가 밤 9시를 가리키자 소미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다. 호텔 앞이야. 혼자 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는 문에 걸린 하얀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행복의 상징이어야 할 드레스가 이제는 나를 단단히 가두기 위해 기다리는 감옥처럼 보였다. 나는 재킷을 집어들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살을 애는 듯했다. 동네 길은 한적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다. 나는 심장을 졸이며 걸음을 재촉했다. 머릿속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 하지만 나는 오늘 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수치심이 아님을 알았다. 소미의 차가 작은 호텔 앞에 멈췄을 때 나는 오늘 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음을 직감했다. 단지 그 형태가 어떠할지 몰랐을 뿐이다. 그 작은 비즈니스 호텔은 대로변에 서 있었다. 파사드 조명은 추모의 밤에 켜진 촛불처럼 희미했다. 나는 소미의 차에서 내려 재킷을 여몄다. 로비 안 접수 직원은 데스크 뒤에서 방문객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다. 갓 청소한 카페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소미가 내 팔꿈치를 건드리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 조용히 올라가자. 지훈 씨가 위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손목 시계를 보며 속삭였다. 네가 직접 봐야 할 게 있대. 사진작가 김지훈 씨는 7층에서 카메라 가방과 접이식 삼각대를 든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폭죽을 들고 가다 들킨 학생처럼 불안해 보였다. 죄송해요, 지혜 씨.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건 지혜 씨와 관련된 일이라서요. 저도 불필요한 건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에서 우연히 뭔가를 봤을 뿐이에요. 7층 복도는 길고 고요했다. 젓갈색 카펫이 우리 발소리를 삼켰다. 에어컨 소리만이 낮게 웅얼거렸다. 벽에는 낡은 해변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지훈 씨는 천장에서 작은 감시 카메라가 엿보는 구석을 가리켰다. 이 복도 카메라는 관리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가 조용히 설명했다. 협력업체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접근 권한을 받았거든요. 아까 짐벌 위치를 확인하다가 두 사람의 실루엣이 708호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피가 빠르게 돌았다. 몇 시쯤이었죠? 8시 30분쯤이요. 그가 답했다. 대놓고 찍을 순 없었지만 그들이 걷는 방식의 그림자와 당신이 알아볼 만한 작은 디테일이 있었어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소미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나를 붙잡아 주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708호 문으로 다가갔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표시등은 빨간색이었다. 공기 중에 내가 아주 잘 아는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다. 엄마가 화장을 마칠 때마다 뿌리곤 하던 제스민과 오렌지가 섞인 향. 비싼 향수는 아니었지만 그 향은 어릴 적 노래처럼 기억에 각인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다. 저런 향 쓰는 사람은 많을 거야. 나는 스스로를 속이려는 듯 중얼거렸다. 소미는 고개를 숙여 문지방을 살폈다. 카드키를 긁은 자국이 있어. 얼마 안 된 것 같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훈 씨가 휴대전화를 들었다. 멀리서 녹화했어요, 지혜 씨.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얼굴은 안 나와요. 그냥 등하고 복도 유리에 비친 실루엣뿐이에요. 보기 불편하시면 여기서 멈춰도 돼요. 그는 내 신호를 기다리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여주세요. 우리는 소화기 옆 움푹 들어간 곳에 서서 지나갈지도 모를 시선으로부터 몸을 가렸다. 지훈 씨가 20초짜리 녹화 영상을 틀었다. 영상은 흔들렸다. 숨을 참는 손으로 찍은 것이 분명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다. 내가 아주 잘 아는 재킷의 재단이었다. 민주는 걸을 때 살짝 앞으로 기우는 버릇이 있었고 오른손으로는 손목시계를 자주 매만졌다. 영상 속에서 그 작은 움직임이 반복되었다. 그의 옆에서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다가왔다. 고개를 숙이고 왼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빠르고 초조하게 마치 들킬까봐 두려운 듯 만졌다. 708호 문이 열렸다. 그들은 안으로 스르륵 들어갔고 문이 다시 닫혔다. 나는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벽을 잡았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훈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여자의 모습이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을 확대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작은 봉황 문양이 새겨진 금팔찌가 둘려 있었다. 장신구에는 잘 쓰이지 않는 희귀한 문양이었다. 몇 년 전 결혼기념일에 종로의 오래된 금은방에서 엄마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이었다. 아빠 이성철 씨와 함께 내가 직접 골랐기에 알고 있었다. 그 팔찌가 복도 불빛을 받아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마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그리고 스카프 안으로 사라졌다. 머리가 윙윙거렸다. 작은 기억의 파편들이 스쳐 지나갔다. 명령조로 통화하던 오늘 오후의 엄마. 민준의 몸이 건조한 메시지. 최근 2주 동안 항상 서두르고 무언가를 피하는 듯했던 그의 태도. 모든 것이 갑자기 억지로 끼워 맞춘 퍼즐 조각처럼 들어맞았다. 소미가 내 손을 잡았다. 아직은 아무것도 몰라. 억측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해. 그녀는 지훈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된 것도 있어요? 지훈 씨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카메라 가방 위에 뒀었는데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문틈으로 몇 초간 소리가 우연히 잡혔어요. 그냥 중얼거리는 소리라 명확하진 않아요. 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희미하고 머플렛된 소리였지만 숨소리의 간격과 짧은 부름이 있었다. 민준 씨. 그 발음은 떨리고 있었고 내가 너무나 자주 들어왔던 도움을 요청하고 명령하고 충고하고 심지어 심판하던 그 음색이었다. 엄마의 음색. 나는 눈을 감았다. 저 문을 발로 차고 모든 것을 부수고 내 분노로 복도의 침묵을 깨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오늘 오후 우리 집 거실의 모습이 내 발을 붙들었다. 가지런히 놓인 의자들, 박 여사님이 정성껏 장식한 백합, 소란이 일면 모처럼 날카로워질 이웃들의 시선,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 여기서 소리 지르지 않을 거야. 나는 마침내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며 말했다. 집에 갈래. 내일 결혼식장에는 예정대로 갈 거야. 소미가 나를 바라보았다.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진심이야?
내 인생에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문설주 위에 708이라는 숫자를 묘비의 날짜처럼 응시했다. 하지만 눈 감지도 않을 거야. 이 증거들 전부 보관해둬. 내일은 내가 얘기할게. 엘리베이터의 띵 소리가 긴장을 깼다. 청소 직원이 시끄러운 트롤리를 밀고 지나갔다. 우리는 복도 끝 창문에서 경치를 보는 척 자리를 피했다. 나는 재킷깃을 여미고 씁쓸한 침을 삼켰다. 유리벽에 내 모습이 비쳤다. 내일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약속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마주하게 될 한 여자의 모습. 우리가 엘리베이터로 돌아갈 때 708호 문이 아주 희미하게 삐걱거렸다. 얇은 칼날이 밤을 가르듯 한 줄기 빛이 카펫을 가로질렀다.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로비의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다. 지훈 씨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지혜 씨. 나는 그의 어깨를 만졌다. 잘못한 거 없어요. 진실은 잘못이 아니니까. 소미가 나를 짧게 안아주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네 곁에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침묵하는 병사들의 행렬 같았다. 나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다. 결심. 내일 마이크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비록 식장 전체가 숨을 죽일지라도, 엄마가 나를 쏘아볼지라도, 민준이 눈으로 애원할지라도 나는 일어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진실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별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환했다. 간간히 손님들이 쟁반을 들고 지나다녔다. 엄마는 현관에 서서 누구든 맞이할 때 쓰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소미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마치 잘못을 저울질하는 듯했다. 어디 갔다 이제 오니? 내일이 식인데 싸돌아다니지 마. 그녀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지나쳤다. 그녀의 제스민과 오렌지가 섞인 향수 냄새가 유령의 흔적처럼 스쳤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소미는 침대에 앉아 내가 숨을 고르기를 기다렸다. 내일 아침에 내가 계획 짜는 거 도와줄게. 혼자 하지 마.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뭘 해야 하는지가 아니야. 네가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지. 하지만 냉정하게 선택해. 증거가 말하게 해. 밤 11시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왔다. 내일 가족의 체면을 지켜주길 바란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 발신자 이름은 없었지만 누구인지 짐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채는 책상 뒤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 같았다. 민준의 삼촌 박만석 회장이었다. 나는 그 문자를 소미에게 보여주었다. 뭔가 냄새를 맡았네.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지훈 씨가 뒤따라와 조용히 노크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관리실 직원에게서 복도 녹화 영상 사본을 받았어요. 내일 행사가 있어서 안타까웠는지 도와주더군요. 그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다. 흑백 영상이 나타났다. 7층 복도, 엘리베이터 문 위에 디지털 시계. 사람들이 오갔다. 8시 27분. 민준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의 재킷과 어깨의 각도를 알아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잠시 멈춰 전화를 받고 고개를 숙인 뒤 708호로 향했다. 2분 뒤 엄마가 비상계단 쪽에서 나타나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뒤따라 들어갔다. 나는 숨을 참았다. 안에 얼마나 있었어요? 내가 물었다. 지훈 씨가 타임스탬프를 가리켰다. 거의 1시간요. 소미는 눈을 감고 이마를 눌렀다.
방벽이 좁아지는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이거 전부 저장해줘요. 암호 걸어서 당신하고 소미 그리고 나만 아는 걸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한참을 쳐다보다가 통화를 거절했다. 곧 문자가 왔다. 미안, 못 들를 것 같아. 피곤하네. 내일 봐. 나는 답장했다. 푹 쉬어. 내일 얘기하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자정이 다 되어갈 무렵 사촌인 진우 오빠가 왔다. 오빠는 별말 없이 화장대 위에 서류 가방을 펼쳤다. 네가 부탁한 박민준 핸드폰 속 클라이언트 추적 말이야. 번호랑 회사 흔적을 파헤칠 수 있는 친구가 있어. 그는 간단한 도표가 그려진 종이를 꺼냈다. 이 회사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법인 등기 부등본 주소는 텅 빈 창고야. 임원은 2명인데 그중 하나는 박만석 회장 개인 기사고 최근 거래 내역을 보면 박만석 소유 부동산 회사에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성금이 들어왔는데 수임인으로 박민준이 서명했어.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럼 이 결혼이 그들에게 가치가 있다는 거네요. 이미지. 진우 오빠가 말했다. 민준이 너 깨끗한 공무원 집안의 딸과 결혼하면 지금 그들이 진행 중인 토지 분쟁 관련 루머를 덮을 수 있겠지. 내일 결혼식은 쇼의 피날레일 거야. 나는 분노와 역겨움 사이에서 헛웃음을 쳤다. 진우 오빠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네가 미끼가 되는 건 원치 않아. 하지만 모든 결정은 네 손에 달렸어. 난 사실관계만 명확하게 확인해 줄 뿐이야. 방 밖에서는 엄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때때로 박 여사님에게 지시하고 음향기사에게 명령하고 추가로 주문한 꽃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그 발걸음이 지나갈 때까지 조용히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노크하셨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공기가 무거워서 잠이 깼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앉아보렴. 할머니는 잠옷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셨다. 창고에 있는 오래된 서랍 열쇠다. 네가 읽어야 할 편지들이 있어. 소미가 열쇠를 받았다. 나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무슨 내용인데요? 오래된 상처지. 할머니가 답하셨다. 옛날에 네 아버지가 잠깐 한눈 팔았을 때 네 엄마가 증거를 모아서 그걸 채찍처럼 썼단다. 자기는 모든 걸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지. 세상이 자기에게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네 엄마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심지어 너조차도.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길 바랐지. 그렇지 않으면 무너뜨려 버렸고. 할머니가 내 뺨을 쓰다듬으셨다. 내 의심이 사실이라 해도 엄마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다만 네가 인생을 영원한 형벌로 해석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결정하고 그리고 일어서렴. 할머니의 말씀은 느리게 감겨왔다. 위로인 동시에 딱이 같았다. 우리 가족의 오래된 상처는 결코 제대로 아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저 예의라는 베일 뒤에 숨겨져 있었을 뿐. 새벽 1시 모두 내 방에서 나갔다. 나와 소미만 남았다. 내일 정말 갈 거야? 소미가 물었다. 갈 거야. 내가 답했다. 하지만 이 연극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진실이 그 방 안에 서 있길 원해. 모두가 듣게 해줘.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술적인 계획이 필요해. 내가 예비폰에 음성 파일을 준비해 놓을게. 지훈 씨는 음향 담당자랑 협의해서 비상 채널을 만들어 둘 수 있을 거야. 나는 거울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줘. 잠들기 전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또 다른 낯선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내 딸아, 내일 내 아버지가 고개 숙이는 이롭게 하렴. 가문의 명예를 지켜라. 문장은 사무실 공문처럼 차가웠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누구에게서 온 메시지인지 알았다. 엄마의 세컨드 폰이었다.
문득 녹화 영상 속 봉황문양 금팔찌가 떠올랐다. 그 시절 단 하나 특별히 제작된 것. 엄마는 그 팔찌가 자신의 기품과 어울린다며 좋아했다. 그 팔찌가 이제는 지문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불을 껐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소리 없이 복도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다. 그때 지훈 씨가 더 깨끗한 음성 파일을 보내왔다. 누나, 잡음 제거한 최종본이에요. 그가 썼다. 나는 이어폰을 꼈다. 거의 닫힌 문틈으로 두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속삭임. 민준 씨. 두 번째 음절에서 휘어지는 그 부름. 엄마가 불안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명령할 때 사람을 부르는 방식과 똑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재빨리 덮고 아까 소미가 예비용으로 건네준 작은 마이크를 쥐었다. 거울 속 내 그림자가 다시 나를 마주 보았다. 내일 나는 간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도 도망치기 위해서도 아니야.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소리 없이 아침이 밝아왔다. 펜지 잎 끝에 이슬이 맺혔다. 마당은 의자를 나르고 카펫을 깔고 하얀 천을 설치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분주했다.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울 표면에 반사되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내 뺨에 옅은 파우더를 발랐다. 걱정 마세요, 지혜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실 거예요. 나는 그 말을 기도문처럼 간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아름다움이 내 최종 목표는 아니었지만 엄마가 노크도 없이 들어와 내 드레스와 베일을 점검하고는 전시회의 조각상을 살피듯 나를 보았다. 울지마, 부은 눈은 보기 흉해. 그녀가 말했다. 안아주지도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저 옅은 미소로 포장된 명령뿐이었다. 식이 끝나면 넌 패백실에 앉아 있어야 해. 인사하는 법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마.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기다려온 날이야. 우리라니. 입술에서 쓴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아빠, 이성철 씨가 조용히 노크하며 안을 들여다보셨다. 아빠의 눈빛은 오랫동안 돌에 막혀 있던 샘물 같았다. 딸아, 아빠가 짧게 불렀다. 아빠가 알아야 할 게 있다면 뭐든지 말해다오. 아빠는 거울을 보았다가 다시 나를 보셨다. 마치 화장으로 덮인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다. 아빠는 네가 행복하길 바란다.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말을 잘랐다. 여보, 애 긴장하게 하지 마세요. 외워야 할 것도 많다고요. 아빠는 엄마를 보았다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어쨌든 내 자신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단다. 아빠는 물러나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가슴에서 긴 숨이 흘러나왔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끝났다고 했다. 나는 일어섰다. 심플한 하얀 드레스는 가볍게 느껴졌지만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짐이 얹혀 있었다. 소미가 몰래 들어와 예비 폰을 들어보였다. 준비됐어. 그녀가 속삭였다. 지훈 씨가 필터링한 음성 파일 여기 있어. 파일 이름은 백합입이야.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재생돼. 그녀는 내 옷깃에 숨길 수 있는 작은 마이크를 건넸다. 메인 스피커가 고장나면 지훈 씨가 비상 채널을 설정해뒀어. 박 여사님이 엄마 시선을 장식 쪽으로 돌려서 추가 케이블이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할 거야. 너희에게 빚졌어. 내가 말했다. 소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오늘은 내 자신의 목소리가 널 구할 거야. 마당에는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커피와 다과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박 여사님이 행사 순서지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달려왔다. 지혜야, 10분 뒤에 주례 선생님 도착하신대. 그녀가 반쯤 소리치듯 말했다. 엄마는 대문 앞에 서서 모범적인 안주인 행세를 하며 시원한 미소로 모두에게 인사했다. 나는 그녀의 손목에서
봉황문양 금팔찌가 햇빛 아래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벽시계는 이미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가는 중. 뒤이어 어제 그 번호로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행사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 드라마는 없어. 나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지 않고 삭제했다. 음향 장비가 설치된 작은 무대 뒤에서 지훈 씨가 엄지를 들어 보였다. 그는 기술자로 위장한 청년처럼 보였다.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른 쪽 구석에는 진우 오빠가 얇은 서류철을 들고 바쁜 가족들 틈에 섞여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풍선을 보고 웃는 두 아이, 지호와 아라를 바라보고 계셨다. 민준의 일행이 도착했다. 그의 수트는 단정했고 머리는 뒤로 빗어 넘겼다. 미소는 잘 닦인 가면 같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쳐 지나갔다. 찰나의 순간 멈췄다가 다시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움직였다. 박만석 회장이 그의 뒤를 따랐다. 몸은 꼿꼿했고 눈은 돌처럼 차가웠다. 그는 아빠의 손을 너무 세게 잡고 악수한 뒤 엄마에게 미소를 던졌다. 두 사람은 마치 들리지 않는 약속이 오간 것처럼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줄에 선생님이 도착했다. 후세인 목사님은 온화한 얼굴로 들어오셨다. 관자놀이에 머리카락이 희끗했다. 눈은 맑았다. 목사님이 내게 인사하셨다. 지혜양,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떤가요? 나는 목사님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발 디딜 곳을 찾았다.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 중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더 깊이 들여다보셨다. 망설임은 두려워할 신호가 아니라 귀 기울여야 할 신호입니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정직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천천히 스며들어 나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척추를 바로 세워주었다. 식이 시작되었다. 기도문이 낭송되고 하객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다. 분위기는 따뜻했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거의 흠잡을 데 없었다. 엄마는 내 옆에 앉았다. 왼손으로 내 허벅지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진정시키려는 것인지 순종하라고 상기시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금팔찌는 나를 되받아보는 눈 같았다. 소미가 몸을 기울여 거의 소리 없이 속삭였다. 모든 준비 완료. 나는 옷자락 아래 예비폰을 쥐었다. 지훈 씨는 음향 장비 뒤에 서서 케이블을 묶는 척했다. 주례 선생님이 혼인 서약을 시작하기 전 후세인 목사님이 다시 나를 보셨다. 시작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지혜양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안에서부터 필사적으로 막고 있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네, 목사님. 내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폭풍이 한 걸음 앞에 있음을 알았다. 하객석에서는 속삭임이 꿈틀거렸다. 내 드레스가 너무 소박하다고 평하는 사람도 장식을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다. 박 여사님은 예물함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가끔 내게 윙크하며 힘내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빠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깍지를 끼고 계셨다. 아빠의 눈은 한 번도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 눈은 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날을 떠올리게 했다. 아빠는 뒤에서 달리셨다. 만지지는 않았지만 잡을 준비는 되어 있었다. 주례 선생님이 나와 민준에게 일어서라고 했다. 우리는 서약대로 향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축소되는 듯했다. 군중의 소리는 멀어지고 내 심장 박동과 전기의 윙윙거림만이 남았다. 민준은 자리를 잡고 재킷을 여몄다. 그의 관자놀이에 땀 한 방울이 맺힌 것을 보았다. 박만석 회장이 몸을 기울여 명령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다. 엄마는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만졌다. 나는 켜진 화면을 얼핏 보았다. 연락처 이름으로 박이라는 큰 글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좌우를 살피고는 진동을 끄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그 작은 움직임은 비밀을 숨기는 것처럼 단순했다. 후세인 목사님이 식을 열었다. 다시 기도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혼인 서약에 앞서 신랑 신부가 마음가짐과 약속을 전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신부부터 하시죠. 소미가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손안의 예비폰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옷깃의 작은 마이크가 피부에 닿았다. 가족, 이웃, 친구들. 그들이 단순하다고 짐작하는 행복을 사진에 담을 준비가 된 사람들의 얼굴이 나를 향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민준을 보았다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눈꼬리에 엄마가 긴장하며 가방을 쥐는 모습이 보였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스피커를 통해 멀리 퍼져나갔다. 식장은 갑자기 마치 전례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해졌다. 무대 뒤에서 지훈 씨가 엄지를 들었다. 비상 채널 준비 완료. 소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가 첫 문장을 위해 입을 열었을 때 엄마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박이라는 이름이 경고등처럼 깜빡였다. 마이크가 손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일가 친척, 이웃, 친구, 그리고 청첩장을 통해 처음 만난 사람들까지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시선 끝에는 선풍기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하얀 줄에 단 천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의 힘을 가늠한 뒤 인사를 건넸다. 식장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그러나 조심스럽게 답했다. 마치 모든 단어가 무언가를 촉발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저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반짝이는 서약대를 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약속이 집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우리 자신을 들여놓습니다. 옷이나 파티가 아니라요. 그리고 집에 금이 가면 식탁 보러 가릴 수 없습니다. 몇몇 하객들은 이것이 그저 시적인 서두라고 생각했는지 서로를 쳐다보았다. 엄마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경직된 미소를 지었다. 맞은편의 민주는 턱을 꽉 다물었다. 그의 손가락은 긴장할 때마다 매만지던 손목시계를 쓸고 있었다. 저는 기도를 배우며 자랐습니다. 나는 잠시 엄마 쪽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품위를 지키라고, 진실을 박수갈채와 맞바꾸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 기도는 아주 가까운 분, 속삭일 때조차 제가 그 목소리를 아는 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간줄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박만석 회장은 어깨를 펴고 민준을 쏘아보았다. 무대 옆의 소미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나를 보며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진정하고 계속해. 후세인 목사님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계속하세요, 지혜 양. 아직은 마음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낮은 목소리가 내게 충분히 들렸다. 나는 1초간의 침묵을 두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어젯밤 누군가 제 약혼자와 잤습니다. 우물에 돌을 던진 듯 긴 정적이 흘렀다. 선풍기 소리가 유일하게 움직이는 소리였다. 몇몇 타객들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다. 쟁반 위에서 잔이 흔들리는 소리, 자갈이 구르는 듯한 미세한 소리가 났다. 민주는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엄마는 반쯤 일어섰다가 다시 앉으며 통제를 벗어난 표정을 애써 감추려 했다. 나는 바닥을 보았다가 다시 하객들을 바라보았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가십시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집에 들어가면서 그 가루 냄새를 못 맡은 척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거울이 될 만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만해. 엄마의 목소리가 말을 잘랐다. 달콤했지만 칼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하객들에게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오직 자식만이 알아챌 수 있는 위협적인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지혜야, 앉아. 긴장했구나. 결혼식 전에는 흔한 일이야. 스스로를 망신시키지 마. 나는 마이크를 더 꽉 쥐었다. 엄마, 끝까지 말하게 해주세요. 내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여지를 주지 않았다. 엄마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후세인 목사님이 부드럽게 손바닥을 들어 그녀와 시선을 맞췄다. 사모님, 따님에게 숨 쉴 공간을 줍시다. 그녀가 뱉을 약속은 그녀의 평생이 걸린 일입니다. 박만석 회장은 몸을 기댔다. 그의 입술에는 계산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민준의 어깨를 뒤에서 건드리며 마치 코치가 권투 선수를 링으로 다시 밀어 넣는 것처럼 미세한 격려를 보냈다. 민준은 거의 보이지 않는 고갯짓으로 그 신호에 답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하객 여러분, 제 예비 신부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저는 어젯밤의 일 때문에 밖에 있었습니다. 만약 녹음 같은 게 있다면 그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나는 화내지 않고 손을 들었다. 맞아요. 스트레스가 많았죠. 그래서 길게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단지 이 공간이 증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을 지으려 한다면 돗자리 밑에 돌멩이를 숨겨두지 않았는지 확인부터 합시다. 소미가 입모양으로 준비라고 했다. 나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 뒤에 숨긴 예비폰 화면을 터치했다. 음향 장비 뒤에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이 채널 조절기로 움직였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낮아지더니 희미한 녹음이 흘러나왔다. 거의 닫힌 문의 삐걱거림, 참는 듯한 숨소리, 그리고 한 단어의 부름. 민준 씨. 내 귀에 바늘처럼 밝히는 특유의 억양이 담긴 목소리였다. 식장은 얼어붙었다. 나는 볼륨을 낮게 유지했다. 앞자리 의자들을 가로지르는 속삭임 정도로 충분했다. 요란한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몇몇 하객들은 출처를 찾으려 좌우를 둘러보았다. 민주는 굳어졌다. 엄마는 뻣뻣하게 서 있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왼손은 마디가 하얘지도록 가방을 쥐고 있었다. 손목에 봉황문양 금팔찌가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다. 마치 갑자기 목소리를 얻은 증거처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나는 녹음을 끄며 말했다. 누구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이기 때문입니다. 사과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역시 이미 오염된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모함이야. 엄마가 반쯤 소리치다가 수십 쌍의 시선에 목이 메었다. 그녀는 서둘러 스카프를 고쳐매고 온화한 표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우리 딸이 긴장해서 그래요. 그것뿐입니다. 계속하시죠, 목사님. 후세인 목사님은 나를 보았다가 민준을 보셨다. 민준 군, 진실은 누구도 모욕하지 않습니다. 단지 용기를 요구할 뿐이죠. 이런 상황에서 서약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민준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박만석 회장이 크게 헛기침을 하며 돈과 체면의 냄새가 나는 명령을 보냈다. 한 아가씨의 감정에 휩쓸리지 맙시다. 박 회장이 반쯤 큰 소리로 말했다. 이식은 신성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가족끼리 해결해야죠. 나는 하객들을 돌아보았다. 어떤 가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장님? 가족은 자신의 발자국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처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빠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셨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공기를 가르며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내 딸이 약속을 보류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뒤에 서 있겠습니다. 아빠는 후세인 목사님을 바라보았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속삭임이 조용히 터져나왔다. 비웃는 사람도 추위에 떨듯 자신을 껴안는 사람도 있었다. 엄마는 아빠를 돌아보았다. 눈에 분노가 어렸지만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후세인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약속은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손은 떨렸지만 무릎은 꼿꼿했다. 뒤에서 지훈 씨가 비상 채널을 끊었다. 소미가 반걸음 다가왔다.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가 내 등을 지키는 벽 같았다. 민준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두려움과 수치심이 야망과 싸우고 있었다. 박만석 회장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무대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긴 숨을 내쉬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말을 맺었다. 저는 제 존엄을 선택합니다. 이 집이 여전히 지어져야 한다면 그 기초는 깨끗해야 합니다. 식장은 바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침묵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결정을 기다리듯 시간을 가졌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왜 모두 조용한지 순진하게 물었고 멀리서 아침에 남은 닭의 울음소리가 텐트를 뚫고 들어왔다. 나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복도에서 느꼈던 이후 처음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땅 위에서 있음을 느꼈다. 내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텐트 아래 공기는 젖은 천이 입을 막은 것처럼 무거워졌다. 주례 목사님은 짧은 기도로 하객들을 진정시킨 뒤 휴식을 권했다. 손님들은 천천히 움직였다. 일부는 구석으로 가속삭였고 일부는 갑자기 맛을 잃은 약과 접시를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나는 잠시 떨리는 손가락을 내려다보다가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다. 진실은 이미 세장에서 풀려났다. 엄마가 내게 빠르게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유리처럼 위태로웠다. 따라와. 그녀가 속삭였다. 이 사이로 명령조가 새어나왔다. 엄마는 나를 거실로 끌고 가 문을 닫았다. 소라는 문 밖에서 차단되었다. 민준, 박만석 회장, 아빠, 소미, 그리고 진우 오빠가 따라 들어왔다. 지훈 씨는 긴장한 얼굴로 문턱에서 기다렸다. 박 여사님은 접시를 정리하는 척 서성였지만 나는 그녀가 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엄마는 미소를 거두었다. 내 목적이 뭐니?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에 스스로 먹칠하는 거? 네가 용감하다고 칭송해 줄 것 같아? 평생 가십거리로 삼을 거야. 제 이름에 먹칠한 게 아니에요. 나는 똑바로 맞받아쳤다. 깨끗하게 만든 거죠. 민준이 손을 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지혜야, 들어봐. 난 어젯밤에 지방에서 클라이언트랑 미팅했어. 녹음이 있다면 그건 뭐? 진우 오빠가 말을 자르며 서류철을 열었다. 우연히도 당신들 사무실 계좌로 자물쇠를 송금한 그 클라이언트 회사가 주소지가 텅 빈 창고인 유령 회사더군. 오빠는 도장이 찍힌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냈다. 임원은 당신 삼촌 개인 기사고 당신들 약혼 사진이 퍼진 바로 다음 날 거액이 2번 입금됐어. 박만석 회장이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어깨를 툭 쳤다. 기자 양반, 모든 걸 뉴스 가위로 꿰맬 수 있다고 생각하나? 비즈니스 세계는 나름의 방식이 있는 법이야. 누구의 방식이죠? 분쟁 중인 땅을 위조 허가서와 맞바꾸는 방식 말입니까? 진우 오빠가 팔짱을 꼈다. 근거 없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서류도 있습니다. 엄마는 민준과 박 회장을 날카롭게 쳐다본 뒤 다시 나를 향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지혜. 식을 미루고 취소하고? 좋아. 내일 모레면 내 이름이 그들 안주거리가 되겠지. 엄마는 널 잘못된 남자로부터 부끄러운 삶으로부터 지키려고 이 모든 걸 한 거야. 제 약혼자와 자는 것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였나요? 그 질문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빠르게 튀어나왔다. 방 안은 얼어붙었다. 엄마의 숨은 발을 헛디딘 사람이
겨우 몸을 가누려는 것처럼 끊겼다. 모함이야. 그녀는 옆에 작은 탁자를 쳤다. 네가 가진 건 문틈으로 들은 속삭임뿐이야. 목소리는 흉내낼 수 있고 그림자는 오해할 수 있어. 나는 네 엄마야. 네, 엄마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 저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조용히 말을 잘랐다. 그리고 오늘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복도에서 엄마 향수 냄새를 맡았고 특별 제작된 그 팔찌가 빛에 반사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엄마 목소리.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그 목소리. 목이 메었다. 나는 배에서 올라오는 쓴맛을 삼켰다. 제가 틀렸다면 솔직하게 부인하세요. 위협이 아니라요. 아빠가 우리 사이에 나섰다. 고개를 살짝 숙인 얼굴은 지쳐 있었다. 그만. 아빠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온전했다. 나는 지혜의 압이다. 그리고 오늘 들을 만큼 들었어. 혼인 서약은 진행하지 않는다. 동의 못합니다. 박 회장이 탁자를 쳤다. 우리 가문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당신들 이름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나무에 정확히 밝히는 못처럼 단단해졌다. 내 딸은 연기할 권리가 있어. 당신들이 존엄을 중시한다면 강요하지 않을 거요. 민주는 삼촌을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다. 압박을 받았어. 삼촌 회사 일이 많았고. 그래서 누구랑 잤는데. 소미가 시작했지만 나는 손을 들었다. 오늘은 그 영역에 들어가지 말자. 사촌 오빠는 파도를 막듯 분노를 억눌렀다. 분명한 건 신뢰가 깨졌고 단순한 욕정보다 더 큰 동기가 있었다는 거야. 엄마가 짧고 부조화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동기? 네 동기는 뭔데? 네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네 아빠가 예전에 어땠는지 잊었니? 순자 할머니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할머니는 꽃무늬 잠옷차림에 머리를 대충 틀어 올렸지만 눈빛은 맑았다. 미수가,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가 들추고 싶지 않은 과거를 끌어들이지 마라. 할머니는 낡아 보이는 노란 봉투를 들어 올렸다. 옛날 그 편지들이다. 아직 기억나니? 엄마는 창백해졌다. 어머니, 제발. 할머니는 나를, 그리고 아빠를, 그리고 방 안모두를 보셨다. 옛날에 내 아버지가 잘못했을 때 미숙이는 증거를 모아두고는 자신이 권력을 쥐기 위해 천천히 그걸로 상처를 냈지. 전화를 하고 일을 꾸미고 가십함정으로 그 여자를 제거했어. 그때부터 미숙이는 행복이 다른 사람의 목을 쥘 수 있는 능력에서 온다고 믿었단다. 할머니는 봉투를 탁자 위에 놓았다. 공개하려는 게 아니야. 단지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았으면 해서다. 오늘 얘가 선을 넘었다면 그건 사랑 때문이 아니야.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지. 엄마는 눈을 감았다. 어깨가 내려갔다가 큰 한숨과 함께 다시 올라왔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변명 없이 남은 피로감만으로 말했다. 저는 제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을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존엄이죠? 내가 조용히 물었다. 제가 이미지를 위해 제 자신을 바꿔야 한다면 그건 존엄이 아니라 조각상이에요. 밖에서 손님들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박 여사님이 조용히 노크하고 할머니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지훈 씨는 문턱에서 망설이며 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렸다. 필요하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 오빠는 다리를 꼬고 조용히 있었지만 먹잇감의 마지막 발걸음을 기다리는 고양이처럼 긴장해 있었다. 후세인 목사님이 필요에 따라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셨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결정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연기된다면 모두의 체면을 지키는 말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다가 엄마에게 더 오래 시선을 멈췄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실수를 덮으려는 세천이 아니라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박 회장이 작게 혀를 찼다. 계획이 다 틀어졌군. 그가 중얼거렸다. 나만 들은 줄 알았다. 민주는 잠시 얼굴을 감쌌다가 앉았다. 아빠가 오랫동안 오지 않았던 따뜻한 아침처럼 내 어깨를 두드려 주셨다. 혼자가 아니란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나는 그날 오후 마지막으로 엄마를 보았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연기하겠습니다. 훗날 인정이 있다면 가족의 문을 굳게 잠그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경계는 분명히 할 겁니다.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팔찌를 보았다. 금 표면에서 작은 빛이 춤췄다. 마치 지쳤지만 여전히 감시하고 싶은 눈처럼 할머니가 노란 봉투를 내 쪽으로 밀었다. 가져가거라.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환은 끊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손바닥에서 낡은 종이의 감촉을 느꼈다. 그 무게는 내가 방금 내린 결정과 같았다. 알겠습니다. 후세인 목사님이 한숨을 쉬셨다. 하객들에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문을 열었다. 바깥의 소란이 조용히 밀려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금이 간 집이 오늘 나를 덮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금이 갔다. 그렇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 틈새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보았고, 저편에는 커튼 뒤에서 강요하는 손 없이 다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결혼식 연기 발표는 후세인 목사님의 정중하고 차분한 말로 전달되었다. 텐트 아래에서는 웅성거림이 벽에 달라붙는 속삭임으로 잦아들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느낌은 덜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우리가 관리하던 공동 계정에서 그 성명을 게시했다. 지훈 씨가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는 검은 천에 쌓인 작은 USB를 건넸다. 이게 깨끗한 복도 영상이에요. 잡음 제거한 오디오 사본도 있고요. 예비 파일은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이 모든 게 부담을 더했다면 정말 죄송해요. 나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오히려 나를 도와준 거예요. 그의 눈이 붉어졌다. 훔쳐본다고 여겨질까봐 두려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한 일은 진실을 지킨 거지 남의 삶을 훔쳐본 게 아니에요. 그는 한숨을 쉬고는 케이블을 정리하러 물러났다. 아직 젊은 얼굴이었지만 오늘 그는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거실에서는 가족들이 작은 무리를 지어 호기심을 예의로 억누르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다. 가끔 멀리서 힘을 보내는 듯 나를 바라보셨다. 아빠가 조용히 나를 부르며 서재로 이끄셨다. 문이 닫혔다. 아빠는 손을 비비며 앉으셨다. 딸아, 아빠가 옛날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나는 아빠가 계속하도록 조용히 있었다. 옛날에 아빠가 한번 미끄러진 적이 있다. 아빠는 바닥을 보며 말씀하셨다.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 그때부터 우리 집이 변했어. 내 엄마는 결코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기록해뒀지. 엄마는 가혹한 방식으로 가족을 지켰어. 아빠가 잘못했고 후회한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아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넌 부모가 스스로를 망신시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감사해요, 아빠.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목소리가 거의 갈라질 뻔했다. 네가 취소를 선택한다면 아빠는 네 뒤에 있을게. 네가 해결을 위한 공간을 위해 연기를 선택한다면 아빠는 역시 네 뒤에 있을 거야. 중요한 건 네 마음을 이미지와 바꾸지 않는 거다. 우리는 다시 현관으로 돌아왔다. 소미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었다. 방금 올린 게시물은 기도, 궁금증, 그리고 몇몇 신랄한 댓글로 가득했다. 그녀는 댓글 창을 닫았다.
조용하게 두자. 시장 바닥이 될 필요는 없어. 엄마가 지나갔다. 얼굴은 막 벗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엄마는 내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제 만족하니? 모든 눈이 우리를 평가하고 있어. 나는 엄마를 보았다. 저는 평가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피하고 있는 거죠. 엄마는 콧방귀를 뀌었다.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엄마는 네가 잘못된 남자 손에 망가지지 않도록 이걸 한 거야. 엄마가 다가왔다.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네가 엄마가 이끄는 대로 따랐다면 내일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어. 엄마가 처리할 수 있었어. 사람들은 잊을 거야. 사람들은 잊어도 상처는 남아요. 그리고 저는 통제당하는데 지쳤어요. 엄마는 굳어졌다가 외면했다. 나는 그녀의 등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다. 꼿꼿했지만 인정하지 않은 짐을 지고 있는 듯했다. 오후가 되자 몇몇 친척들이 조심스럽게 혹은 기도하며 인사했다. 박 여사님은 행사팀을 지휘해 텐트 절반을 해체하고 직계 가족을 위한 공간을 남겼다. 그녀는 내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힘내, 아가씨. 소문은 일주일. 2주일이면 잦아들 거야. 남는 건 네 가슴 속 나침반뿐이야. 저녁 무렵 진우 오빠가 이메일로 파일을 보냈다. 유령 회사에서 민준의 로펌으로 이어진 자금 흐름 요약, 토지 분쟁 프로젝트와의 관계 목록, 그리고 하나의 메모. 이슈 전환 패턴이 있음. 당신의 결혼은 방패로 설계되었음. 나는 그것을 빠르게 읽었다. 내 주위의 사물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돗자리의 무늬, 화병의 미세한 균열, 벽에 비친 저녁의 그림자. 마치 모든 것이 각자의 진실된 형태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밤이 내리자 집은 직계 가족과 몇몇 친구들로 좁혀졌다. 후세인 목사님은 간단한 말로 작별 인사를 하셨다. 연기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때로는 패배를 거부하는 방법이죠. 나는 목사님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공기는 젖은 흙냄새를 품고 있었다. 민준이 일행 없이 찾아왔다. 얼굴은 지쳤고 넥타이는 느슨했다. 그는 내게서 2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 벤치에 앉도록 이끌었다. 우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이제 우리 사이에 완고하게 서 있는 거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일뿐만이 아니야. 그는 땅을 보았다. 삼촌이 내 인생을 좌우하게 내버려 뒀어. 빨리 결혼하면 이미지가 정리되고 로펌에서 내 위치가 확고해질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기다렸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원한다면 파티 없이 조용히 결혼할 수 있어. 모든 게 잠잠해지면 나중에 발표하는 거야. 삼촌과 거리를 둘게. 로펌 일도 정리하고 약속할게. 나는 숨고 싶지 않아. 내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결혼은 시체를 묻는 곳이 아니야. 그는 절망적으로 나를 보며 길을 더듬었다. 나 변할 수 있어. 변해.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를 그 다리로 삼지는 마. 나는 일어섰다. 나는 숨쉴 경계가 필요해. 너도 너 자신을 속죄할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화재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 그는 일어서며 잡을 것을 찾듯 허공을 쥐었다. 기회를 줘. 나는 그의 흐릿한 눈동자를 보았다. 한때 그곳에 짓고 싶었던 집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그 벽이 축축하고 거주할 곳이 아니라 말려야 할 곳임을 보았다. 기회는 문이야. 하지만 그 경첩은 내가 다는 게 아니야. 나는 민준을 대문까지 배웅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길지만 짧게 느껴지는 사과를 했다. 그가 보도로 걸어갈 때 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쇠걸쇠가 닫히는 소리가 마침표 같았다. 문 너머로 가로등이 한 뼘의 빛을 밝혔다. 나는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돌아섰다. 우리 집은 고요했다.
거실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규칙적인 숨을 쉬며 잠들어 계셨다. 아빠는 짧은 기도를 읽고 계셨다. 소미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오늘 밤 문은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닫혔다. 그리고 내일 폭풍이 여전히 맴돈다면 나는 증거와 경계와 마침내 내가 스스로 소유하게 된 목소리로 굳건히 서리라. 다음 날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맑지만 날카로웠다. 새벽부터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결혼식 연기에 대한 우리의 게시물은 여러 귀와 손으로 퍼져나갔다. 기도도 비난도 동정도 조롱도 있었다. 계속해서 기기를 들고 있던 소미가 눈썹을 치켜들며 나를 보았다. 댓글 다시 닫을게. 급류탁이 될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따뜻한 차를 가져와 식탁에 놓았다. 먼저 마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시끄러울지도 몰라. 정말 그랬다. 정오 무렵 공동 메일함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구석에는 대형 로펌의 로고가 있었다. 문장은 차갑고 정중했다. 명예훼손으로 간주되는 게시물에 대한 내용 증명이었다. 24시간 내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소미가 작게 혀를 찼다. 이건 민준이 스타일이 아니야. 박만석 회장 스타일이지.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누구 이름도 언급하지 않았어. 그냥 연기한다고 했을 뿐이야.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내용 증명은 때로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겁져서 물러나게 하려는 거야. 진우 오빠가 옆문으로 들어오며 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오빠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다. 자금 흐름도, 회사 등기 부등본 사본, 거래 기록. 나와 내 친구가 한 가지 패턴을 찾아냈어. 도시 외곽의 토지 분쟁 프로젝트. 서류 위조가 있었고 유령 회사를 통해 뇌물이 흘러갔어. 여러 서류의 수임인 이름은 박민준. 배후에는 박만석 회장. 심장이 뛰었다. 놀라서가 아니라 어제는 그저 나열했던 조각들이 이제 단단히 들어맞았기 때문이었다. 이걸 우리가 터뜨리면 우리 가족 이름도 거론될 거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진우 오빠가 나를 똑바로 보았다. 모든 걸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어. 권한 있는 기관에만 알리면 돼.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발장 초안을 준비했지만 내 동의 없이는 보내지 않을 거야. 내 나날을 조사실과 스포트라이트로 끌고 갈 테니까 이건 큰일이야. 나는 창문을 보았다. 햇살이 뒷마당을 가르고 있었다. 자두나무 그림자가 벽에서 흔들렸다. 보내세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숨겨두기만 한 진실은 썩을 뿐이에요. 알았어. 진우 오빠가 초안을 서류철에 넣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는 여론을 통제해야 해. 그들은 널 거짓말쟁이, 히스테리 환자, 결혼을 앞두고 겁먹은 여자로 몰고 갈 거야. 우리에겐 예상치 못한 증인, 침묵시킬 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해.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박 여사님이 냄비를 들고 황급히 들어왔다. 된장찌개 좀 끓여왔어. 밥들 먹어야지. 그녀는 긴장을 풀려는 듯 먼저 말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그 호텔 직원이 우리 가게 와서 푸념하는 걸 들었거든. 김미숙 여사님이 최근 2달 동안 몇 번 거기 왔었대. 행사 때문에 조카 만난다고 했다나 봐. 시간이 비슷비슷해. 접수 직원 안 만나려고 비상계단을 자주 썼다더라고. 나도 의심하긴 싫은데 어쩜 그렇게 딱 맞는지. 나는 그녀를 보았다. 박 여사님. 확실해요? 박 여사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내 이름은 말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큰 트럭에 치이기 전에 피할 틈이라도 있었으면 해서 그래. 박 여사님의 말은 판자를 고정하는 추가 목 같았다. 사람을 박으려는 게 아니라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역게 미소 지었다. 중요한 건 밥이야. 배고픈 사람은 쉽게 흔들리는 법이거든. 오후가 되자 엄마가 동네 부인의 모임에서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 서류철을 보자마자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희 지금 누구랑 싸우려고 서류를 꾸미고 있는 거니? 내 가족이랑? 엄마가 비웃었다. 그 내용 증명은 당연한 거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지키니까. 우리 모두 이름이 있죠. 내가 답했다. 하지만 이름으로 살 수 없는 대가가 있어요. 양심 같은 거요. 내 말에 엄마는 더욱 긴장했다. 양심? 네가 나한테 양심을 가르쳐? 이 서류는 모든 사람을 끌어들일 거야. 내 아빠, 내 할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빠가 다가서셨다. 그만. 미숙, 당신이 애를 충분히 겁줬어. 엄마가 돌아보았다. 손이 떨렸다. 당신은 어제부터 조용히 있더니 이제 와서 영웅 행세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들 날 비웃겠지. 내가 한 걸음 다가섰다. 아무도 엄마를 비웃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하려는 건 거짓말에 문을 닫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사람들의 비웃음이 죽음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보여주기 위한 얼굴로 살아왔기 때문일 거예요. 엄마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다가 얼굴을 돌렸다. 머리 아파. 그녀가 말했다. 손으로 이마를 눌렀다. 엄마는 방으로 걸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잠시 후 안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렸을 때 쓰러진 것은 엄마가 아니었다. 문을 두드리려던 순자 할머니가 문에 밀려 균형을 잃으신 것이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를 안았다. 숨이 가빴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우리는 할머니를 손님용 침대에 눕혔다. 박 여사님이 당황해서 구급차를 불렀지만 할머니가 내 손을 막았다. 아니, 그냥 잠깐 어지러운 거야. 물 좀 다오. 아빠가 물을 가져오셨다.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가면이 아닌 정말 창백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할머니는 엄마를 보았다. 약하지만 맑은 시선이었다. 들어라, 미숙아. 넌 공격받고 있는 게 아니야. 공격을 멈추라고 요청받고 있는 거다. 할머니는 나를 돌아보며 내 손가락을 꽉 쥐었다. 지혜야, 네 자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엔 충분히 용서하렴. 충분히. 알겠니? 용서는 다른 사람이 반복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용서는 네가 짐없이 나아갈 수 있는 문이란다. 나는 눈물을 참았다. 네,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숨이 점차 안정되었다. 우리는 할머니를 방으로 옮기고 단골 간호사를 불러 지켜보게 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얼굴은 막 찢었다가 서투르게 다시 붙인 종이 같았다. 저녁 무렵 진우 오빠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왔다.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접수됐어. 언제 움직일지는 모르지만 공은 이미 굴러갔어. 오빠는 나를 보며 작은 폭풍에 대비하라고 했다. 가십, 단체 메시지, 어쩌면 거짓 화해 제안까지도. 나는 현관에 서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하늘을 보았다. 멀리서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불안한 이들을 집으로 불렀다. 오늘 밤이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이 여전히 맴돌았다. 네 자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엔 충분히 용서하렴. 원한도 기억상실도 아닌 경계. 그리고 나는 그 문턱에 서기로 선택했다. 우리 거실은 회의실로 바뀌었다.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었고 중앙의 작은 탁자에는 서류철, 물 한 잔, 그리고 얇은 덮개가 놓여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은 저녁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다. 후세인 목사님이 상석에 앉았다. 얼굴은 온화했다. 소리치지 않고 모였습니다. 진실이 관역에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목사님이 시작했다. 아빠는 내 옆에 있었다. 손바닥으로 내 손등을 잠시 만졌다. 곁에 있다는 신호였다. 엄마는 다리를 꼬고 앉았다.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민주는 내 맞은편에 있었다.
셔츠 팔꿈치는 구겨졌고 눈은 부어 있었다. 박만석 회장은 이 공간이 자신의 사무실인 양자리를 잡고 자신있게 몸을 기댔다. 소미는 책장 근처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는 준비된 상태였다. 진우 오빠는 탁자 위에 서류철을 놓으며 목사님께 고개를 끄덕였다. 뒷방에서는 순자 할머니가 쉬고 계셨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간호사가 지키고 앉아 있었다. 후세인 목사님이 나를 가리켰다. 지혜양, 가능한 한 명확하게 시작하세요. 나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고 숨을 쉬었다. 저는 거짓말로 가정을 시작할 수 없어서 결혼식을 연기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허공에서 논쟁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소미가 신호를 보냈다. 문턱에서 기다리던 지훈 씨가 앞으로 나와 USB를 꺼냈다. 그는 거실 TV의 기기에 그것을 꽂았다. 흑백의 호텔 복도 영상이 나타났다. 화면 구석에 디지털 시계가 움직였다. 민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좌우를 살피며 708호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2분 뒤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비상계단에서 나와 재빨리 주위를 살피고는 뒤따라 들어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자의 손이 손잡이를 잡을 때 봉황 문양이 새겨진 금팔찌가 복도 불빛을 반사했다. 이게 다 뭡니까? 박 회장이 콧방귀를 뀌었다. 실루엣, 그림자, 유치하기 짝이 없군. 화내지 마십시오. 후세인 목사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끝까지 봅시다. 지훈 씨가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문이 삐걱거림, 숨소리, 조용한 부름, 민준 씨. 엄마는 굳어졌다. 아빠는 바닥을 보았다. 턱이 단단해졌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게 충분하지 않다면 진우 오빠가 끼어들며 서류철을 열었다.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오빠는 유령회사 설립 등기부등본 사본, 자금 흐름, 그리고 수임인 서명을 펼쳤다. 이건 감정 문제와는 별개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이미지 관리. 이 결혼은 토지 허가 문제의 혼란을 덮기 위한 천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은 여러 문서의 수임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만석 회장님. 그만. 박 회장이 의자 등받이를 쳤다. 당신은 수사관이 아니야. 진우 오빠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기자입니다. 누군가 불을 끄려 할 때 제 임무는 불을 켜는 것입니다. 엄마가 긴 숨을 내쉬고는 나를 보았다. 좋아, 그 녹화가 사실이라고 치자. 엄마는 스카프를 여몄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내 엄마를 모든 사람 앞에서 망신 주고 싶니? 내가 무릎이라도 꿇길 바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정직함을 원해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날카로웠다. 엄마는 환호도 카메라도 없는 이 집에서 사과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모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마를 멈추고 싶은 거예요. 엄마는 눈물을 참았지만 혀는 여전히 칼날 같았다. 넌 엄마가 왜 선을 넘는지 이해 못해. 넌 아직 엄마가 아니니까. 제가 엄마 딸이기 때문에 내가 답했다. 엄마가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 안을 때를 알아요. 침묵. 주방에 있던 박 여사님이 망설이며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저는 작은 증인일 뿐이에요. 영상 속 그 팔찌. 제가 김 여사님 모시고 가서 산 거예요. 종로에서요. 박 아무개 장인이 그때 특별히 한 쌍만 만들었죠. 그분은 얼마 안 가 돌아가셨고요. 말하자면 이 동네에 그 팔찌는 하나뿐이에요. 모두가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는 잠시 귀를 막았다가 열었다. 당신까지, 박 여사. 당신은 우리 집에서 행사 준비할 때마다 밥 먹었잖아. 박 여사님이 고개를 숙였다. 이 집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침묵하면 부끄러워서요. 후세인 목사님이 손가락을 깍지 꼈다. 김미숙 여사님,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거울이 있을 뿐입니다. 여사님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엄마는 자신의 팔찌를 보았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차지 않고 있었다. 어깨가 무너졌다.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가까이 있던 우리에게만 들렸다. 내 딸이 잘못된 남자에게 넘어갈까봐 두려웠어. 내가 그를 통제하면 모든 걸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벼랑을 건너면서 그게 다리라고 착각했어. 아빠는 눈을 감았다가 일어섰다. 인정해줘서 고맙소. 아빠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인정이 모든 걸 메우지는 않소. 무너진 신뢰가 있소. 지금까지 돌처럼 굳어있던 민준이 갑자기 절망적인 목소리를 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는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삼촌을 따랐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지위와 맞바꿨습니다. 어젯밤 저는 약했습니다. 그 말들은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자갈 같았다. 사과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부탁합니다. 용서해줘.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용서는 해줄 수 있어. 민준이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얼굴을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우리가 계속한다는 뜻도 아니야. 용서는 티켓이 아니야. 박 회장이 짧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멜로드라마군. 밖에서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실루엣 녹화 따위에 신경 쓸 것 같아? 그는 진우 오빠의 서류철을 툭 쳤다. 그건 종이야. 나에겐 더 두꺼운 종이가 있어. 진우 오빠가 옅게 미소 지었다. 저희 종이는 이미 올바른 책상으로 갔습니다. 오빠는 휴대전화를 꺼내 수사기관의 전자접수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건 실루엣 문제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자금 흐름, 서명 문제입니다. 엄마가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흔들렸다. 나는 처음으로 엄마를 감시탑이 아닌 자신이 통제할 줄 알았던 비에 흠뻑 젖은 인간으로 보았다. 후세인 목사님이 일어서며 스토를 정리했다. 좋습니다. 이 집의 결정은 결혼식은 무기한 연기됩니다. 지혜 양은 압박 없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준 군은 자신의 직업에서 윤리적 결과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회하고 싶다면 지름길이 아닌 선행을 통해 하십시오. 김미숙 여사님, 목사님은 멈춰서 엄마를 부드럽게 보았다. 무대가 아닌 시간을 요청하십시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뇌물을 받지 않는 의사입니다. 밖에서 휘파람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스며들어왔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심장이 빨라졌다. 박 여사님이 대문 밖을 내다보았다. 관용차예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진우 오빠가 숨을 들이쉬며 박 회장을 보았다. 그 남자는 처음으로 턱을 둘 곳을 잃었다.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금방 갔던 오후를 완전히 깨뜨렸다. 사이렌이 긴 문장의 밑줄처럼 집 앞에 멈췄다. 경찰관들이 서류와 영장을 들고 정중하게 마당으로 들어왔다. 박만석 회장은 일어서서 미소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사무실에서 얘기하시죠. 경찰관은 부패, 허가 서류 위조, 뇌물수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보여주었다. 박 회장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종이들이 그의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기댈 곳이 없었다. 우리는 환호 없이 지켜보았다. 오직 침묵만이 그를 배웅했다. 대문이 닫히고 관용차가 떠났다. 짧은 배기가스 냄새와 이상하게도 깨끗하게 느껴지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날 오후 후세인 목사님은 짧은 기도로 모임을 마치고 내 어깨를 두드렸다. 언젠가 누구와든 다시 약속을 맺고 싶다면 그림자에 쫓겨서가 아니라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하십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나를 오늘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 후 몇 주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흘러갔다. 지역 언론은
토지 분쟁 사건을 다루었다. 박만석 회장의 이름이 일면에 실렸다. 민준의 로펌은 윤리감사를 받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민준은 내게 한번 연락했다. 짧은 문자였다. 내가 책임질게. 미안해. 나는 답장했다. 하객들은 천천히 흩어졌다. 약과 접시는 쟁반으로 돌아갔고 커피는 다 마시지 못한 채 식어갔다. 나는 현관에 서서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은 더 넓어진 것 같았다. 소미가 다가와 내 손에 휴대전화를 쥐어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위해 이야기를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통제해야 해. 그녀가 말했다. 이름은 언급하지 말고 짧고 명확하게. 우리는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엄지손가락이 떨렸지만 나는 타자를 쳤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저희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닌 의식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는 박수갈채보다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고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미가 한 문장을 덧붙였다. 저희에게 공간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계를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일했던 인테리어 건축 스튜디오를 잠시 닫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날개를 폈다. 동네 여성 인턴들을 받는 작은 작업실, 그림을 배우고 줄자를 잡고 목재 가격을 흥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선을 넘으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안전한 공간. 소미는 그 아이디어를 듣고 웃었다. 그건 스튜디오가 아니라 날개 달린 보호소네. 지훈 씨는 무료로 카탈로그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다. 박 여사님은 돌아가신 남편의 작업대를 기증했다. 아빠는 숨기지 않는 자랑스러움으로 아틀리에 지혜라는 간판을 대문에 달았다. 어느 날 아침 갈색 봉투가 도착했다. 앞면에는 단정한 손글씨가 있었다. 미숙. 나는 열기 전에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다. 편지는 길지도 짧지도 않았다. 엄마는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웠던 것. 오래된 상처가 자신을 과잉보호자로 만든 것에 대했었다. 중간에 변명 없이 인정하는 맑은 문장이 있었다. 나는 나 스스로 선을 넘었다.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이 돌을 평생 지고 가지 않도록 사과한다. 나는 2번 읽었다. 끝에는 숨을 되돌려주는 문장이 있었다. 지금 당장 만나고 싶지 않은 것 받아들인다. 나는 침묵을 배울게. 나는 그날 밤 답장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경계는 그대로예요. 엄마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을 준비가 되었을 때 만날 수 있어요. 보낸 뒤 갑자기 짐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혀끝에 쓴맛이 옅어졌다. 아마도 이것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충분한 용서의 형태일 것이다. 다리가 아니라 나 자신이 건너기 위한 작은 징검다리. 몇 달이 지나고 박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증인들이 오갔다. 우리 집 앞에는 더 이상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목공소에서 작은 망치 소리가 들렸다. 내 학생들을 위한 책상. 민주는 땅을 침해당한 주민들을 위해 법률 구조 사건을 맡기 시작했다고 들었다. 그는 내게 직접이 아니라 진우 오빠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아마 그게 그 사람의 속죄 방식이겠지. 진우 오빠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업보는 항상 때리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짊어지게 한다. 달콤한 바람이 부는 어느 저녁 나는 집 뒤 작은 홀로 혼자 걸어갔다. 결혼식 텐트가 설치되었던 곳. 의자들은 치워졌고 하얀 천은 접혀 있었다. 텅 빈 홀 중앙에 마이크가 혼자 서 있었다. 케이블은 졸린 뱀처럼 감겨 있었다. 나는 다가가 작은 스피커를 켰다. 벽이 희미한 윙윙거림을 반사했다.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열린 소리.
나는 그 마이크를 쥐었다. 한때 온 공간을 숨죽이게 했던 물건. 내 목소리가 가볍게 반사되었다. 약속 앞에서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선택했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문장이 자신의 집을 찾도록 두었다. 존엄없는 결혼은 집이 아니다. 윙윙거림이 멈췄다가 다시 희미해졌다. 마치 동의하는 것처럼 나는 마이크를 놓고 스위치를 껐다. 밖으로 나오자 마당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소미가 고로케를 들고 왔다. 지훈 씨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지호와 아라. 두 아이가 내게 달려와 집 그리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어떤 집? 내가 물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집이요. 지호가 답했다. 우리는 웃었다. 나는 연필을 들고 종이에 첫 선을 그었다. 벽, 창문, 정원으로 열린 문. 아이들은 해와 새들을 덧붙였다. 아빠는 현관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온화한 얼굴로 계셨다. 그 뒤로 엄마가 문턱에서 잠시 보였다. 엄마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우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말도 신호도 없었다. 때로는 속죄는 명령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밤이 내리고 마당에 불이 켜졌다. 작업실 벽에는 내 학생들을 위해 내가 쓴 글귀가 적힌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집이 되려고 서두를 필요 없어. 먼저 너 자신의 기초를 세워. 나는 연필을 정리하고 주문 노트를 닫고 불을 하나씩 껐다. 문 앞에서 나는 멈춰서 맑은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다. 환호도 트럼펫도 없었다. 오직 제 리듬으로 돌아온 심장 박동뿐. 나는 이번에는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기 위해 문을 닫았다. 내일 이 문은 무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거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위해 다시 열릴 것이다.